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아마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사실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범죄 뒤에 숨은 과학, 바로 범죄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한 질문,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범죄 통계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 과연 진짜 현실을 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범죄학자들이 처음부터 딱 부딪히는 아주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섹션 1.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하기. 부제는 왜를 묻기 전에 얼마나를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려면 일단 얼마나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통계 수재는요, 정말 말 그대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범죄는 아예 경찰에 신고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겪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범죄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범죄 암수, 그러니까 어두운 숫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식 통계라는 레이더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엄청나게 큰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범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찰 보고서, UCR처럼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들만 세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피해자 조사, NCVS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범죄 피해 당하신 적 있으세요? 하고요. 바로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직접 물어보면요, 공식 기록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범죄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보통 이 피해자 조사가 실제 범죄 현실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대답 중 하나는 범죄란 결국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주의 이론이라는 건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은 다 이성적인 존재라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이걸 훔쳐서 얻는 이득이랑 만약 잡혔을 때 받게 될 처벌을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그냥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딱 정리한 사람이 바로 18세기 사상가 체사레 베카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이 바로 그가 한 말인데요. 이게 현대 사법 시스템의 거의 DNA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처벌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잔인하게 할 게 아니라 오로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이성적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범죄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계산 결과일까요? 순간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는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범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사회적인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요? 바로 이게 사회구조 이론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람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바깥,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도대체 사회구조가 어떻길래, 환경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가, 이걸 묻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 해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정 동네에 왜 유독 범죄가 많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거나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사를 와서 이웃끼리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동네는 누가 살든 상관없이 그냥 범죄가 쉽게 생겨나는 토양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양쪽에 큰 산 두 개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한쪽에는 범죄는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라는 산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아니야, 사회 구조가 문제야 라는 산이 있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럼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합리적 성택 이론 쪽에서 나온 해법은 바로 억제입니다.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 계산기를 우리가 건드리는 거죠. 야, 그거 해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처벌을 무조건 세게 하거나 빨리 하는 것보다도 너 범죄 저지르면 반드시 무조건 잡힌다는 그 확실성을 심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채찍만 휘두르는 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사회 구조 이론 쪽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설득의 힘이에요. 존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법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실망시켰다는 그 수치심, 죄책감 같은 거죠. 이건 단순히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통합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범죄학은 절대 그냥 옛날 책 속에만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범죄의 모습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서 생각을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잠시만 그 이미지를 지워보죠. 사실 진짜 스케일이 큰 범죄는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저기 번쩍번쩍한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바로 기업 범죄입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인데 이게 한번 터지면 도시 하나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의 무대가 현실을 넘어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갔죠. 해킹, 피싱 같은 사이버 범죄 말이에요. 이건 뭐 국경도 없고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범죄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린 거고 경찰한테는 정말 골치 아픈 숙제가 생긴 셈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페미니즘 범죄학인데요. 이건 기존의 이론들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잠깐만, 왜 지금까지 범죄 이야기는 전부 남자들 얘기만 했어? 이런 거죠. 왜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를 훨씬 많이 저지를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가해자로서 또 피해자로서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빠져있던 범죄라는 퍼즐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 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시선,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범죄까지 범죄학이라는 큰 지도를 한번 쭉 펼쳐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확실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범죄는 절대 가만히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요. 마치 거울처럼 그 시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면서 계속 모습을 바꿉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기후변화가 현실이 된 지금, 과연 내일의 범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